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연일 리플 소송 관련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양측의 신경전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3자가 보더라도 SEC가 다소 논리가 빈약한 입장만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이 SEC가 요구한 사내 직원들 슬랙 메시지 100만 건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SEC 역시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내부 문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왜 비증권으로 받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문건 제출에 대해서 봉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건조차 봉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객관적인 균형성과 상식의 기준을 상당히 벗어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꽤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치코인 재단 재설립 소식과 함께 이사회 자문위원 명단이 함께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이 함께 이름을 올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8K 돌파 직후에 굉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45,000달러를 반납하면서 과연 어느 구간을 지지 삼아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41,000달러 구간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매우 건강한 포지션에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을 이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EC가 드디어 법원이 그동안 명령해왔던 내부 문건 제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더리움을 왜 비증권으로 받는지 내부 문건을 제출한 게 아니라 내부 문건 제출 명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 몇 차례 계속해서 법원의 제출 명령을 묵살하다가 이제서 그에 대한 입장을 9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SEC는 우선 리플 측이 요구한 내부 문서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DPP라고 불리는 정부의 심의 절차 특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심의 절차 특권은 정부의 내부 프로세스가 민사소송, 정보공개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제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이든 민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 이걸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SEC는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 법원도 이런 정부의 특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법원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리플을 향해서도 리플이 이미 SEC로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얻었는데도 미공개 영역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DPP, 정부의 심의 절차 특권이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 힌먼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그가 그렇게 말한 건 맞지만 리플도 증권이 아니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이 비증권이라고 함께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SEC는 지난 7월 진행된 힌먼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주요 부분들을 모두 블랙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봉인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EC는 리플이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권을 명시한 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제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관심이 되어왔던 윌리엄 힌먼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도 주요 내용이 모두 봉인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도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한 것이어서 과연 사라내법 판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과연 SEC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법원과 곽을 세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입장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권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소송이 불거지면서 전직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임원까지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사익을 취했다라는 의혹까지 더해진 만큼 SEC로서는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빠져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이 정도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의 1단계 과정인 팩트 디스커버리 마무리 국면에서 양측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합의 불능 수준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한 쇼인지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치코인과 관련해서도 꽤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도치코인 개발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였다가 해체가 됐던 도치코인 재단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이 합류하면서 재설립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은 도치코인을 결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페이먼트 토큰으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면서 관심받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도치코인 재단 자문단 명단을 보면 부테린을 비롯해서 머스크의 오랜 친구이자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CEO인 자레드 버첼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레드 버첼은 재단의 법률 또 금융 자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개 밈코인에서 머스크의 뒷받침으로 인해 이제 시가총액 7위 규모로 성장한 도지코인이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재단이 재설립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어지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매우 건강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환 거래업체 오한다의 분석가 크레이그 앨럼은 시장의 모멘텀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첫 번째 50K 돌파 시도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41K로 떨어지면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구간인데다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주요 저항선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매우 건강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디지털 자산 부문의 최고 관심사가 비트코인이 됐다라고 밝힌 겁니다. 피델리티의 세일즈 책임자인 크리스틴 샌들러는 피델리티 최대 고객 가운데 90%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최대 고객은 큰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샌들러는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산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안정성과 보안, 또 건전성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한 비트코인 채굴과 커스터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거래하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큰손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점이 재확인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진행되는 단기 하락이 일종의 개미털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큰손들의 관심이 확인된 가운데 거대 기관들 역시 비트코인 투자에 엄청 적극적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 간접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 투자자,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묵살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브리지워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테네시주가 운영하는 펀드, 펜실베니아주의 학교 직원 퇴직 기금, 이런 기관 투자자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띕니다. 코인베이스가 2분기에 20억 달러 수익을 내면서 호조를 보인 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도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과 기업들이 하나같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화된 금융권에서는 반대급부 성격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퍼드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총대를 맸는데 닐 카시카리 총재는 암호화폐 95%가 사기, 과대 광고, 소음, 혼란이다. 마약 매춘과 같은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사용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에는 암호화폐는 거대한 쓰레기통,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쓰레기통에 왜 이렇게 많은 큰손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심이 아직도 계속 살아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너무 단기적으로 이 시세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봉 차트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일봉 차트로 바라보면 의외로 지금의 하락세가 별거 아니다, 조정 참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